자, 이번 시간은 가구 가공 작업 중에서 재단 작업하기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슬라이딩 테이블 소에 대해서 배워봤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큰 부재를 재단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자르기, 켜기 모두 가능한 복합 기계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르기 작업에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테이블스와 마찬가지로 정재단, 즉 마무리 재단 기계이다 라고 했고요. 잘린 단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마무리 재단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슬라이딩 테이블스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테이블스로 이동해서 다시 마무리 재단을 한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날물과 기준대가 직각을 이루고 있어 90도 재단에 특화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가구를 만들 때는 부재를 재단할 때는 항상 정 90도가 돼야겠죠. 정재단 됐을 때 어느 한쪽이 각도가 돼 있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조립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테이블소만 갖고 작업을 할 경우에는 평행한 값은 잘 얻을 수 있지만 직각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 썰매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 근데 썰매의 크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슬라이딩 테이블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슬라이딩 테이블스가 없다면 뭐 플런지소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직각에 보정할 수 있는 지그를 통해서 직각 재단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별도의 지그 없이도 기준대의 각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사성 재단에 용이하다라고 했어요. 그때 가이드 부분이 원하는 기울기를 통해서 설정할 수가 있다고 했죠. 실습 영상에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됐다. 자, 다음 넘어가 보죠. 이제 이번에는 재단 가공 말고 곡선 재단 기계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는 크게 밴드소랑 스크롤소 두 가지의 기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밴드소 먼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소, 띠톱이라고 하기도 하죠. 띠톱. 띠톱이라고 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주로 완만한 곡선 가공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완만한이 중요해요. 완만한. 너무나 심각한 곡선 같은 경우에는 밴드소로서 못하지는 않습니다. 못하지는 않지만 보통 하지 않죠. 스크롤소라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공 사례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물결 모양처럼 되어 있죠. 이런 물결 모양처럼 좀 완만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곡선에 좀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날물의 폭에 따라 곡선용, 직선용으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위에랑 지금 옆면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에는 상대적으로 밑에 날보다는 조금 폭이 좁아요. 폭이 좁아서 이 곡선에 좀 적합하다면 밑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복합날인 것 같아요. 대략 한 15mm 정도 돼 보이는데 직선도 가능하고 곡선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하지만 이제 이런 리소잉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리소잉이라는 거를 통해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곡선날보다는 직선날을 많이 사용합니다. 곡선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직선날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밴드소 같은 경우는 재단면 자체가 거칠다. 그래서 정재단보다는 가재단용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곡선 가공을 했는데 이 곡선 가공한 다음에 바로 끝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곡선은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이 부재를 잡고선 자유롭게 곡선을 이용해서 따는 거고 기존에 당연히 여기에 뭐 볼펜이나 연필로 라인 부분을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선을 따라갔을 때 숙련되지 않았다면은 선을 따라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 제시됐다 했을 경우에는 이쪽이 만약에 5다 여기와 같은 거죠. 여기는 5고 여기가 X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두 개를 다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게 5인 것 같아요. 여기는 죽어도 되는 부재고 여기는 살릴 부분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연필선을 그렸다 하면은 톱날은 이쪽부터 진행할 때 가이드라인보다는 살짝 살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연마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모양 그대로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선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여기는 또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선을 잘 못 따라갔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원하는 모양을 얻지 못하고 이런 결과물을 얻겠죠. 아까 전에는 완만한 이렇게 물결 모양을 얻고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서부터 가이드라인을 뭔가 제시를 해서 완만한 곡선을 얻어내야 되고 다시 또 2차 가공을 해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얻고자 하는 부재의 크기보다 현저하게 작은 부재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이드라인보다는 조금 살을 붙여서 재단한다. 톱날이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부재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연마를 통해서 제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밴드소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징은 이제 곡선 가공, 곡선형 직선형도 있고 정보재단보다는 가재단이다라고 했고 뒤에서 이제 기계 명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밴드소 띠톱. 자, 보시면 왜 밴드소라고 하냐면요. 그리고 왜 띠톱이라고 하냐면요. 날물 자체가요. 이 두 개의 바퀴가 있죠. 바퀴에 얹혀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쭉 해서 이런 식으로 밴드 형태를 띱니다. 고무줄 같죠? 고무줄처럼 어디 날물 자체가 하나 끊겨 있지 않고 그대로 쭉 연결되어 있는 띠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날물을 제작할 때도 일단 날물을 길게 제작한 다음에 이 끝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용접을 해요. 용접을 하고 말끔하게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하나의 링 형태로 해서 톱날을 제작하고 그거를 납품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때문에 띠톱이라고 하는 거예요. 띠톱이라고. 자, 일단은 바퀴 두 개가 존재하고요. 몸체가 이제 크게 나눠지면 바퀴 두 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작업 때는 당연히 이쪽이에요. 작업 부분은 펜스가 항상 있죠. 정반이 있고 펜스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이터 게이지가 있네요. 반가운 친구죠. 테이블소에서 다뤘던 거죠. 마이터 지그. 이 마이터 지그 홈이 뭐 일치한다면은 테이블소와 함께 상호 작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마이터 지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톱날 가이드가 있어요. 톱날 가이드가 지금 이게 지금 검은색이 톱이에요. 톱날인데 상대적으로 톱날 전체 부분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조금 가시적으로 조금 위험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링 형태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재단하기 위해서는 뭘로 하냐면요. 여기 보면은 톱날 장력 눈콩 게이지가 있고 장력 조절 핸들이 있죠. 이 바퀴 두 개를요. 밑에 바퀴는 고정형이고요. 고정형. 위에 바퀴가 위아래로 좀 움직여요.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위로 쭉 당겨서 할 경우에는 이 링 자체 가운데 껴있는 고무줄 링 같이 생긴 톱날이 당연히 짱짱해지겠죠. 짱짱해지고 날물을 교체할 때는 아래로 내려서 날물을 빼고 그리고 끼고 난 다음에 다시 장력을 조절해서 텐션을 유지하게 됩니다. 텐션을 유지해야만 톱날로 부지가 이동했을 때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값을 얻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날물 자체가 찌그러지면서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장력 때문에 재단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날물 드러나는 부분이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돼요. 이런 큰 부분에 날물이 노출되었을 때 상당히 좌우로 흔들거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잡아주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톱날 가이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원칙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톱날 가이드가 그거를 막아주진 않아요. 막아주진 않고요. 보통 여기 이제 베어링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베어링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베어링을 통해서 이렇게 베어링이 달려 있고 형태는 좀 다릅니다. 베어링일 수도 있고 뭔가를 잡아주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날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좌우로 움직이려고 할 때 이 베어링에 닿아서 더 이상 이렇게 휘지 않도록, 날물이 이렇게 휘더라고 하더라도 베어링이 막아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커버들이 있고요. 전원 스위치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가이드 높낮이를 조절하는 핸들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부분은요, 지금 기계의 후면 부분이에요. 후면 부분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요게 요거고요. 요거는 여기 레버 뒤쪽에 여기 있죠. 자, 보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바퀴 각도 조절 레버가 있어요. 바퀴 각도 조절 레버. 이제 여기서 옆에서 본다고 볼게요. 옆에서 볼 때는 바퀴가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중심축이 있고요. 여기 중심축이 딱 달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날물이 올라타요. 쭉 하고 요 밑에도 바퀴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쭉 날물이 탑니다. 그림이 참 이상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날물을 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의 바퀴 부분이 각도 길기가 좀 조정이 돼요. 그래서 날물 자체를 이 부분이 약간 앞쪽으로 살짝 기울었을 경우에는 날물은 가운데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살짝 뒤쪽으로 좀 치우쳐요. 앞쪽으로 갈 경우에는. 그럼 잘못해서 심하게 각도가 조절됐을 경우에는 날물이 뒤로 이탈해 버립니다. 근데 왜 만들어졌냐 할 경우에는 날물이 텐션을 준 다음에 이 각도 조절을 통해서 얘와 얘의 위치는, 센터의 위치는 동일하지만 각도 조절을 통해서 미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날물이 흔들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흔들거리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도 조절 레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같은 사이즈, 같은 두께의 날물을 계속 이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각도 조절은 필요 없고요. 그냥 교체하고 쓰시고 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 뒤쪽에 보면요, 여기에는 지금 없긴 한데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달려 있어요. 이 뒤쪽, 기계 뒤쪽에. 그 막대기 같은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바퀴 부분, 상부에 있는 바퀴를 아래 또는 위로 올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텐션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일단 어떻게 보면 텐션 조절을 잠금을 풀어주는 레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당겨주게 되면 이 바퀴가 한 번에 한 10mm 정도씩 쭉 내려와요. 아예 날을 교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내려놓고 그 다음에 교체를 한 다음에 다시 날물을 이 바퀴에 얹은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면 어느 정도 텐션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세팅된 장력 조절만큼 기본적으로 딱 텐션이 돼요. 하지만 이제 곡선날이냐 직선날이냐에 따라서 텐션 조절이 좀 다릅니다. 곡선날보다는 직선날을 좀 더 텐션을 팽팽하게 하셔야 돼. 팽팽하게 하셔야 직선을 재단할 때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세 조절할 때 쓰는 게 장력 조절 핸들이고요. 이 뒷부분에 스틱 같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습 영상에서 볼 거예요. 그 스틱 같은 경우는 날물을 아예 교체하고자 할 때 이 상부의 바퀴를 한 번에 내려준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집진 후드가 또 돼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이제 그 가동을 시킨 다음에 정지를 했을 경우에 브레이크 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 이제 페달이 달려 있어서 밟으면 이제 자전거 브레이크처럼 여기서 이제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얘가 원심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돌아요. 이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풋브레이크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동력이 끊기자마자 바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해놓은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1, 2초 정도 있다가 지가 알아서 씁니다. 자기가 알아서 쓰는데, 이런 풋브레이크가 따로 벌써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으면 얘가 원심력에 의해서 계속 그냥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심할 경우에는 한 3-40초 이상도 계속 회전이 됩니다. 당연히 점점 속도는 줄겠지만 그렇게 띠톱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보자.
자, 가공 대상입니다. 합판, MDF, 집성 판재, 원목 등 모두 사용 가능하다. 그래, 여러분들 쓰는 게 합판도 쓰고요. 집성 판재 쓰고 원목도 쓰죠. MDF 같은 경우는 조금 고려해 볼 만해요. 쓰긴 쓰지만 MDF 자체가 본드와 나뭇가루가 뭉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날물을 금방 무뎌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MDF 같은 경우는 어떤 날물이든지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 근데 뭐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는 자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주로 완만한 곡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만한 곡선. 폭이 넓은 부재를 얇은 판재로 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리소잉이라는 거예요. 리소잉. 자, 여기 또 나오죠. 밑에. 한번 여기 설명드리고 설명할게요. 가공 형태는 직선, 곡선이 가능하나 주로 곡선이 외경재단 작업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로 곡선인데 외경재단 작업에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스크로스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스크로스의 큰 차이점. 나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보통 수툴을 예로 들어볼게요. 나무를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쭉 해서 원으로 따겠죠. 원으로 따고 이게 버려지는 거고, 이렇게 곡선이긴 한데 이렇게 외부에서 작업하는 곡선에 적합해요. 근데 이제 스크로스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판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크로버 모양을, 크로버인가요? 크로버 모양을 이렇게 따려고 해요. 따려고 해서 여기 부분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부분이 다 없어져요. 이러고 나서 여기 부분이 이제 투각이 되는 거죠. 투각. 이럴 경우에는 밴드소 같은 경우에는 톱날 자체가 끊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길 자르더라도 이 안으로 일단 톱선이 해서 손상을 시킨 다음에부터 뭔가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밴드소 같은 경우에는 외경에서 재단이 작업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정반 각도는 90도에서 45도까지 조절되어 각도 곡선 재단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실습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릴 건데, 보통은 이제 이쪽 뒤쪽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뒤쪽에 레버가 되어 있어서 그걸 풀어주게 되면은 이 정반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재를 이동해서 하면 이런 부재를 갖고 이 기울기에 맞게끔 부재가 이렇게 이동이 되고 직선으로 잘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선으로 가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도가 컷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작업자가 가공 부재를 손으로 밀어 재단하는 방식이다. 켜기, 자르기, 직선 가공, 곡선 가공, 리스토잉 등 사용 범위가 넓어 활용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계 중에 하나가 밴드소도 포함이 돼요. 켜기, 자르기 뭐든지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직선 가공도 가능하고 곡선 가공 가능하고요. 리소잉 등의 사용 범위가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 리소잉은 뭐냐면요, 아까 사진 잠깐 봤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런 두꺼운 부재가 존재를 해요. 두꺼운 부재가 존재하는데 여기를 다 없애서 그냥 버려지느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반으로 갈라서 두 개로 쓰고 싶다. 이럴 때 적합한 기계는 어떻게 보면은 밴드소밖에 없어요. 테이블소도 있긴 하죠. 테이블소 옆에서 좀 보게 되면 톱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가운데 축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감춰진 부분이겠죠. 정반 밑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반절로 가를 수가 있어요. 그죠? 톱날에다가 가이드 펜스 존재하고 이만한 부재를 반으로 가르면 되잖아요. 그죠? 손쉽게. 예.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죠. 제한이 있어요. 어떤 제한이냐면은 당연하죠. 톱날의 반지름. 이거 다시 지워져 버렸네요. 다시 그릴게요. 톱에 존재가 있으면 톱날의 높이에 제한이 있다고 했죠. 이게 보통 이제 10인치 기준으로 떼었을 때는 10인치가 254mm, 255mm 이렇게 되죠. 그럼 반절 해보면 한 120 정도 돼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구동축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한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 봐야 한 85mm 정도 가능합니다. 85mm 정도. 그러면 이 부재 높이가 85 이상 되면은 테이블스에서 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이제 크기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대부분 한 높이가 이 정도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닥에 거치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한 1m 한 60 정도 돼요. 1m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 정도로 땄을 때는 뭐 대략 한 뭐 5분의 2 정도 돼 보이네. 아니 5분의 1한다. 3분의 1보다 조금 적네요. 3분의 1, 5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대략 여기가 한 300mm는 될 것 같아요. 300mm 또는 250mm 이상은 될 겁니다. 520 이상은. 그럼 이 부재가 두께 폭은 뭐 대략 한 50T다. 높이는 250짜리의 긴 각재다. 이거를 반으로 갈라서 쓸 수 있다. 이런 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제제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밴드소가 어떻게 보면 필수예요. 필수. 제제목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부재를 반으로 갈라 쓴다라는 게 리소잉이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밴드소에서 필요한 가장 큰 목적이 리소잉이기 때문에 그래요. 리소잉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뭐 켜고 자르고 자르고 뭐 하는 것들은 테이블소에서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테이블소는 또 마무리 재단까지 가능한 정교한 톱인데 굳이 밴드소를 이용해서 키거나 자르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밴드소의 큰 사용 목적은 리소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의사항 보죠. 작업자가 부재를 손으로 밀어 재단하는 방법으로 작업자의 손이 회전하는 톱날에 근접할 경우가 많아 폭이 좁거나 재단이 끝나는 부분에는 보조대를 이용해 부재를 밀어주도록 한다. 또 톱날의 곡선 가공 한계 영역을 넘는 곡선 가공은 톱날 파손의 원인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손으로 당연히 밀어요. 밀어서 재단하는데 좀 차이가 좀 있죠. 테이블소랑. 부재가 이제 이 재단하는 부분의 폭이 손이 충분히 지나갈 정도라면은 손으로 그냥 쑥 지나가면 돼요. 되는데 톱날과 이 부재 사이가 부재 크기가 있고 여기 이제 가이드 펜스가 존재합니다. 쭉 재단을 할 건데 여기 부분이 10mm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손가락 하나 넣기도 힘들죠. 그리고 넣었다가는 안 돼요. 넣었다가는 바로 저기 안전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밀 수 있는 보조 밀대를 이용해서 안으로 밀어주는 거죠. 혹은 날이 원형톱처럼 둥글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뒷부분에서 2인 1조로 한 사람이 뒤에서 재단된 부재를 잡아 당겨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톱날의 곡선 가공 한계 영역을 넘는 곡선 가공은 톱날 파손의 원인이 된다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바로 다룰 거예요. 넘어가 보죠. 자, 나오죠, 바로. 자, D톱 날물의 형태 및 구분입니다. 원형톱은 직선 가공용 재단 톱은 대부분 다 원형톱이었고 D톱 날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링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지금 이게 여러 겹이 겹쳐 있는 게 이제 낱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큰 톱날을 가운데를 이제 이렇게 팔자처럼 이렇게 휘어가지고 겹쳐놓은 거예요. 겹쳐서 판매합니다. 왜냐면 이게 길이가 아까 전에 기계 봤듯이 1.6mm면은 여기 높이도 거의 1.5mm, 1.5m 정도 되잖아요. 그대로 배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살짝 꺾어서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링 형태로 겹쳐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끊어진 게 아닙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톱날이 존재하고 얇은 톱날이 존재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12.7mm 짜리가 돼 있는 게 있고 여기가 12.7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부분이 1.6인 것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1.6짜리 톱날 같은 경우에는 소형 밴드소에나 좀 사용되는 편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아까처럼 봤던 그런 거치형의 그런 밴드소 같은 경우에는 1.6mm짜리는 거의 쓰이지가 않아요. 워낙 이제 큰 부재를 하려고 하다가 끊어먹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1.6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냐? 나중에 뒤에서 배울 스크롤소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때 한번 더 보시고요. 자, 보통은 이제 3.2mm
뭐 9.5mm, 뭐 대략 10mm 정도 되고 3mm짜리 혹시나 뭐 4.8mm, 5mm짜리나 그다음에 12.7mm도 있고 15mm짜리도 있고요. 쭉쭉쭉쭉쭉쭉 가서 궁극적으로는 100mm짜리 톱날도 존재합니다. 더 큰 것도 있어요. 거의 손 한 뼘만한 것도 있어요. 한 250mm 정도 돼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제재소에서 쓰는 거예요. 제재소에 쓰는 거. 통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지름이 1m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톱날 12mm짜리 톱날이면 1m면은 몇 mm예요? 100mm죠. 아니죠. 1000mm죠. 1000mm. 예. 1000mm인데 12mm짜리 그 쬐깐한 톱날을 가지고 얘를 자르려고 한다면은 뭐 일단 잘리지도 않을 거예요. 잘리긴 하겠지만 아주 천천히 잘릴 테고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뼘 이상 되는 톱날을 이용해서 이 통나무를 그대로 쫙 잘라 나가요. 쭉. 제재소에서는 밴드솔을 이용해서 이제 제재를 합니다. 예. 그때는 이제 큰 톱날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된 톱날이 돼 있고 일반적인 아까 전에 같은 그런 톱날 같은 경우는 25mm 또는 30mm 정도까지도 사용 가능해요. 리소용할 때 30mm 정도 많이 씁니다. 지금 이제 크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크기는 이제 보통 바퀴 있죠. 상부 바퀴, 하부 바퀴 두 가지가 있는데 바퀴의 지름에 따른 인치, 뭐 24인치짜리 기계, 뭐 17인치짜리 밴드소, 뭐 10인치짜리 밴드소 이런 식으로 해서 바퀴 둘레 크기에 따라서 기계 재원이 좀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각 날물의 두께에 따라서 얼만큼 세밀한 원을 그릴 수 있느냐에 대한 표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12mm밖에 안 돼요. 12mm면은 새끼손가락 두께 정도 되려나? 뭐 손이 크신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새끼손가락 두께 정도 되는데 그 새끼손가락 같은 두께로도 반지름이 63.5mm가 돼야 된대요. 63.5mm면 그죠? 그럼 63.5mm면 60mm, 60mm 60mm라고 가정했을 때 지름이 120mm죠? 120mm. 그러면은 뭐 한 대략 한 뼘 반 정도, 한 뼘이 조금 안 되겠죠? 한 3분의 2뼘 정도 손을 딱 폈었을 때 그 정도 부분에 원을 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요거보다는 훨씬 더 큰 원을 할 때 적합해요. 아니면은 이제 이 날물 자체는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데 회전을 하려고 하면 날이 이렇게 휘어야 됩니다. 요게 이렇게 휘어야 되는데 휠 수가 없어요. 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 사이에 찝히면서 날물이 탈거되거나 심지어는 끊기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띠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용접을 했다고 했죠. 용접한 부분이 꼭 끊어지진 않지만 대부분 용접한 부분이 많이 끊어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 날물 톱 폭에 따라서 합당한 라운드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두꺼운 날을 낀 상태에서 폭 넓은 날을 낀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현저하게 큰 세밀한 곡선을 하고자 할 때는 작은 원이나 이런 라운드를 작업할 때는 파손의 위험이 있다. 그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곡선 가공 한계 영역을 넘는 곡선 가공은 톱날 파손의 원인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날물 형태 한번 보셨죠? 이거는 이제 또 실습 영상에서 저희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응답 시간입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70T의 두꺼운 나무를 반으로 갈라서 30T 두 개의 부재를 얻으려고 한다. 밴드소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다고 하네요. 이 작업 방식은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이거 아셔야 됩니다. 밴드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리소잉이다. 리소잉을 하기 위해서 꼭 밴드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이제 또 한번 얘기 드렸지만 테이블수의 최대 톱날 높이만큼 가능하다면은 테이블수에서 해도 괜찮지만 그보다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밴드소가 꼭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됐습니다.
이어서 바로 실습 영상을 통해서 한번 밴드소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